오늘의 플러스, 돈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의 최용훈 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돈의 가치를 언급하면서 이 통화량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이는 것 같은데, 뭐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통화량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통화량은 통화의 양입니다. 예. 말 그대로. 통화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경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이 통계로 집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돈의 형태가 워낙 여러 가지라서 이게 집계하는 게 이제 뭐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갑에 뭐 내 돈이 다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텐데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현금 모두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을 한 돈입니다.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도 찍혀 있고 언제든지 뭐 필요하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실시간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얼마의 돈이 발행이 돼 있는 현금이 발행이 돼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뭐 1년짜리 정기 예금을 해놨다. 네. 그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도 뭐 돈 찾아와라라고 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뭐 좀 더 나아가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예. 대출받은 돈을 현금을 뭐 은행 계좌에 넣어놨다. 예. 그것도 뭐 돈이라고도 부르겠죠. 네. 또 좀 더 나아본다면은 보험사에다가 계약금 같은 걸 넣어놨을 때 이런 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금하고는 다르지만 그렇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예. 일상에서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뭐 돈이라고 그냥 뭐 통칭해서 표현합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이게 돈을 얼마나 손쉽게 쓸 수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돈의 정도가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실제로 이 통화 시중에 돌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돌고 있는 돈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크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경제에서 돌고 있는 돈을 그러면 파악을 해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될 텐데 그걸 사실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어느 순간 자 모든 국민들 여러분 이 뭐 경제 활동을 멈추십시오. 좀 조사를 해야 되니까라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매일매일 저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네.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집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 부채가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게 부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금융기관들의 부채를 모아서 이제 통화량을 집계합니다. 그 시간도 뭐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예. 뭐 한 달 반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집계한 통계량을 가지고 통화량이라고 불리는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경제를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IMF에서는 이게 뭐 각자 나라마다 뭐 다르면 중구난방되면은 그렇죠. 곤란할 테니까 예.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통계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통화량을 낼 때 네. 얼마나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만들어서 이제 통화량을 편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IMF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비교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 기준으로 집계하기를 권고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기준점이 빨리 현금화가 되는 정도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군요. 네. 그러면 신문 지면상에서 저희가 자주 보는 뭐 M2 이런 것도 뭐 통화량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인 것 같은데 뭐 M1이니 M2니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IMF가 국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나누는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집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예. 제시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M1, M2, 네. LFL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M2 예.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써왔던 게 M2 광해 통화량이라고 하는 M2입니다. 예.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M1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M1은 뭐냐? 거의 현금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유동성이 높은 돈. 예.
뭐인 거죠. 그러면 M1에는 현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현금하고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이제 예금 취급 기관에 놓은 요구불 예금. 네. 예를 들면 뭐 보통 예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주식 예금. 그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제가 알아서 ATM기에서 뽑아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예. 이자는 거의 없고 언제든지 썼다 또 남는 거 놓고 예. 하는 이런 이 현금 관리용으로 쓰는 예금 요거까지를 포함해라라는 게 M1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M2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 지표인데 M1에다가 조금 더 넓혀서 이자는 좀 있지만 네. 요거를 내가 뭐 이자 조금 덜 받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해지해서 쓸 수 있는 상품들을 네. 더해서 M2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떤 상품들이 거기 더해지냐면 M1에 더해지냐면 예. M2에는 2년 미만의 정기예금이라든지 아. 정기적금이라든지 뭐 CD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거는 예. 뭐 이자는 좀 있지만 필요할 때 뭐 이자 뭐 포기하고 내가 현금을 쓰겠다. 라고 하는 상품들인 것이죠. 네. 흔히 말해서 은행 가서 저 해약하러 왔는데요. 예.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만기가 2년 이하 그다음에 네. 좀 짧은 쪽으로 해서 아. 그거는 이제 이 금리가 아무래도 이자가 좀 작으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현금처럼 바로 찾아서 쓰는데 내가 아무 손실도 안 보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M1. 약간 고민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면 M2.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게 유동성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통화량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돈의 값이 결정이 돼야 상대적으로 요즘 부동산이 더 비싸다, 주식이 어떻다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값이니까요. 이 돈의 값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돈의 값을 결정하는 M2 같은 이 통화량은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조절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받는 경우가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이 M2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거나 M2를 목표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처럼 M2는 은행에다가 은행의 대차대조표 쪽에 부채 사이드. 그래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얼마나 넣느냐 이런 거가 이제 집계됩니다.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하는 거야 물론 당연히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알 수가 있지만 이 예금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거는 이 개별 경제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뭐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남는 거는 예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은행들에 대해서 예금을 뭐 얼마만큼만 받아라. 대출을 얼마만큼만 하세요라고 강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2를 뭐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예. 제가 만약에 컴퓨터 같은 걸 뭐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행에 한 3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가만히 이제 찾아보니까 상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금액을 뭐 은행 예금에다가 이제 잠시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대차대조표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예금이 그냥 짧은 예금이 300만 원 늘어난 거니까 그건 그대로 M2에 300만 원 증가로 잡히게 될 예.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은행이 300만 원의 이제 뭐 예금을 받았으니까 예.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예. 일부를 어느 정도를 대출에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뭐 예금들 모아서 예. 대출에 쓰는데 대출을 쓰면 대출 받은 사람은 그거를 자기 필요한 데 쓸 것입니다. 예. 쓰고 남는 거는 또 예금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예금을 또 모으면 은행들은 또 그 재원을 가지고 또 대출을 그렇네요. 뭐 점점 더 할 수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예금 지급기관들이 예금 통화를 창출했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2는 이 국민들의 어떤 경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늘고 또 이렇게 속도가 줄고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목표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관리한다. 요거는 약간 좀 오해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가끔 이제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런 댓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요즘같이 뭐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데 한국은행은 M2 조절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지적들도 솔직히 네, 있고요. 네.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통화량을 이렇게 막 뿌려대도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잘못된 표현이고 더 정확한 표현은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통화량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이든 모르겠지만 통제하지 않는 형태로 막 창출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이게 이제 예금 통화가 창출된다는 개념인데,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이제 담당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통화의 량 또는 가치를 이제 조정하는 것인데, 네.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M2를 목표치를 정해놓고 얼마를 가지고 가겠다 정해놓고 그대로 뭐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할 수도 없고요. 예.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금 취급기관들이 은행들이 스스로 예금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할 것이냐. 예. 한국의 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돈의 양이 있고 예.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의 가격이라고 하면 이제 그게 금리가 될 것입니다. 예. 이자. 그래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서 돈을 빌리는 가격이 움직이게 합니다. 돈을 빌리는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리거나 또는 남는 돈을 예금하려는 의도가 수요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늘거나 줄거나 예. 그렇게 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대출금리도 올라갔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좀 줄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예금도 그 남는 걸 예금하려는 수요도 줄 거고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면 여유 자금을 오히려 또 은행에 좀 갖다 넣자 이런 그렇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 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은행 그래서 뭐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국은행은 목표치를 가지고 M2를 직접 얼마가 될 때까지 막 통화 정책을 하고 막 금리를 막 조절하거나 대출을 해서 막 내보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그거는 할 수도 없다. 다만 이제 금리 가격인 금리를 조절해서 간접적으로 M2나 통화량이 움직이게는 영향을 미치게는 한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돈을 찍어내니까 저희는 오해를 하는 게 얼마의 돈을 찍어서 통화량을 더 공급했다, 줄였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화량은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꾸 뭐랄까요? 파급 효과로 더 늘어나는 게 있는데 그건 통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금리로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는 거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조정한다는 그 대표적인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인데 네. 저희는 뭐 집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받고 뭐 또 다른 뭐 신용카드는 또 신용카드 론의 금리를 적용받을 텐데 기준금리는 도대체 어디다 적용하는 금리입니까? 예, 기준금리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금리가 정해지는데 기준이 되는 네.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뭐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금리를 기준으로 거래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기준금리라고 붙여 두었는데요. 네. 예,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뭐 정하게 됩니다. 예. 정하면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 시장의 금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금리도 영향을 받고 뭐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고 예금금리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기준금리를 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2.5%입니다만은 2.5%로 한다라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막 그대로 그냥 뭐 반영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게 되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가 2.5%니까 대출은 3.5%로 하세요. 뭐 예금은 뭐 4%를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들 간에 하루짜리로 주고받는 제일 짧은 금리 그 시장의 금리가 콜 시장인데 콜 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도를 하게 되면 그 금리가 이제 다른 더 긴 만기의 금리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전체 시장 금리가 다 영향을 받고 대출 금리, 예금 금리까지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뭐 주식 시장으로 또는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도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물론 뭐 한국은행이 뭐 25bp를 금리를 올려 0.25%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대출 금리가 뭐 0.25가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각 시장 간에서 시장 내에서 수요 공급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거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한국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콜 금리를 움직이게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게 하느냐. 그게 뭐 제 1차 목표고 나머지는 파급되는 것이니까요. 예.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이거를 들어보신 적이 뭐 청취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요거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기준금리 시장 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움직이게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이 뭐냐? 네. 이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은행들이 예금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받아서 막 다 써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제 고객들이 예금 돌려달라라고 할 때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법으로 일정 비율은 가지고 있어라. 그 일정 비율만큼 한국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둔 지급준비금이 이제 필요 지급준비금인데 네. 이거를 은행들이 못 쌓으면 이제 벌금을 이제 내야 되고 예. 과태료를 맞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 지급준비금만큼 일정 그 규모를 예금을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간의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많아지면 예. 이제 은행들은 돈이 남으니까 이거를 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으니까 다른 데다가 이제 빌려주거나 해서 이제 운용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내려가고 또 돈이 그 자금이 모자라면 은행들은 각자의 지급 준비금만큼 예금을 해야 되니까 돈을 막 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럼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네. 그래서 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은 그 은행 간 시장에서의 유동 자금의 수준을 공급하거나 뭐 흡수하거나 해서 양을 조절해서 콜금리가 움직이게 예. 콜금리가 원하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게 예. 이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콜금리에 거의 연동해서 다른 시중의 여러 금리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시중의 금리가 바뀌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최근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저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국은행이 일부러 요즘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자꾸 올라서 걱정한 분도 계시고 또 물가도 좀 심상치 않은데 일부러 시장 금리가 올라가도록 뭐 자금을 적게 공급하거나 금리 수준을 뭐 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이제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는 한국은행은 콜 금리, 하루짜리 콜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수준에서 변동하도록 운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 시장으로 이제 파급돼서 퍼져 나갑니다.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뭐 이 전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요와 그 각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있고 해서 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수요 공급 경쟁을 하면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에 이제 금리 상황을 보면 콜 금리를 1차 목표인 콜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수준에서 이제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콜 금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콜 금리가 또 뭐 설 연휴도 있고 하니까 콜 금리가 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그 은행들 간의 시장에서 자금을 상당히 여유 있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지금 우리 시장에서의 금리라는 게 이제 3년물 국고채 금리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3년물 금리가
3.2%를 상회를 했습니다. 한때 예. 3.27%까지 갔다가 조금 지금 이제 뭐 내려와서 3.2% 초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준금리 수준을 본다면 좀 높은 수준이지요. 과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기간인데 이때 금리 상황, 이때의 평균적인 시장금리 수준을 보면 그게 이제 과거 경험이 그대로 뭐 반복이 된다면 뭐 2% 후반 정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3.2%니까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의 전망도 좌우가 될 거고 또 뭐 주식 시장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좀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지금의 금리 수준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하를 하다가 그다음에 상당한 장기간 동안 이제 동결을 하다가 그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점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경기나 물가 수준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나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기준금리보다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다소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과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출금리나 이런 데도 다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높아진 금리 정책 기조에서 괴리된 금리가 높아진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가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다시 되돌림 현상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초단기 금리를 일단 뭐 기준금리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목표지만 장기 금리도 어떤 채권 시장에 어떤 쏠림이 있는지 너무 과도한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잘 분석하고 필요시 어떤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이용해서 M2를 늘렸다는 얘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한국은행은 M2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주장들은 오해인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뭐 명백한 오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2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고 한국은행이 뭐 목표치를 가지고 미리 정해놓고 뭐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일부 뭐 인터넷 등에서 이제 RP 매입 규모가 뭐 매우 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 RP 매입은 일시적으로 돈을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빌려주는 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시적인 수단이고 네.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는 것도 상당한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RP 매입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네. 드려보면 RP 매입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입니다. 네. 즉 채권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매입 거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채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그 채권을 다시 그 사람한테 파는 계약을 두 개를 동시에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채권을 뭐 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는, 다시 파는 이런 계약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뭐 A 은행을 대상으로 14일짜리 RP 매입을 100억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은행에다가 100억을 주면서 유동성 100억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을 뭐 100억 규모의 채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후에는 그 은행하고 다시 자동으로 이제 채권을 다시 팔고 이 돈을 다시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14일 동안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반대로 RP 매각이라고 하면 예.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부족할 때 요거를 조절해서 콜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변동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또 RP 매입을 통해서 수백 조를 풀었다라는 주장은 이거는 뭐 계산을 명백하게 좀 오해를 하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1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짜리 10만 원을 빌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10만 원을 갚고 또 10만 원을 또 빌리고 예. 그래서 뭐 1년 동안 똑같은 거를 계속을 했다. 52주 동안 똑같은 걸 계속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빌린 돈은 1년 동안 빌린 돈은 이제 10만 원인 것이죠. 그거를 52번 했다고 해서 520만 원을 빌린 그렇네요. 거는 아닌 것이지 그렇네요.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합산해 가지고 이게 뭐 수백 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명백한 좀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네. 한국은행은 작년에 연간 전체로 봐서 RP 매입을 통해서 16조 원의 자금을 유동성을 흡수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개 시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예.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수단이 통한증권입니다. 예.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인데 한국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 예. 채권을 이제 투자자한테 주고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에 돈을 이제 내게 되겠죠. 그렇죠. 채권의 대가로. 한국은행이 그러면 채권을 판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유동성이 한국은행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당연히 뭐 2년, 3년 뭐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이제 유동성을 이제 돌려주고 채권이 이제 사라지게 소멸되게 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이제 통한증권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통한증권을 발행해서 유동성을 흡수한 게 대략 평균 약 106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수단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한국은행은 100조 이상의 자금을 흡수해 왔는데 그중에 한 수단인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 수단인 RP 매입만 가지고 그거를 단순히 합산을 해서 네. 수백조의 자금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를 좀 과장을 해서 예. 사실이 좀 호도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정부 지출을 늘려도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그냥 민간에 이미 풀린 돈이 그냥 정부로 옮겨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정부 지출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부족한 경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럼 이 자금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그 자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먼저 세금을 걷어서 재정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 민간에 있는 돈을 정부로 세금의 모양으로 모아서 그거를 다시 돌려주는 그렇네요. 셈이 됩니다. 예. 물론 받는 사람 내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통화량 전체로 보자면 민간하고 정부 사이에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돈이 왔다가 다시 이 지갑으로 가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통화가 늘어나지는 않게 되죠. 그렇네요. 예. 그러면 앞서 M2가 은행을 통해서 신용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는 방금 말씀 주셨던 맥락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한다면. 그러면 M2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신용 활동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정부가 세금을 거둔 걸로 지출하는 것은 그래서 M2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그럼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조금 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국고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재정 정책을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채권을 산 사람이 누구냐,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은행 M2 통화량하고 관계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국고채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똑같이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서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하는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M2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중간에 물론 뭐 은행이 개재되고 뭐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효과가 이제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행이 그럼 국고채를 사면 M2가 무조건 늘어나느냐? 그것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은행이 만약에 대출을 줄여서 국고채를 샀다라고 하면 대출이 줄면은 누군가가 M2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M2가 대출이 줄어서 사면은 누군가가 준 M2가 줄게 되고 정부는 그 모은 돈으로 재정 집행을 하면 다시 M2가 늘어나니까 그 상쇄되면서 영향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이 만약에 예금을 받아서 국고채를 샀다라고 하면 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 은행이 예금 받는 순간 M2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M2가 늘어나는 효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실제 근데 은행들이 이제 국고채를 매입할 때 이 자금이 어디서 온 거냐, 대출에서 온 거냐, 뭐 예금에서 온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겠죠. 은행은 뭐 예금 대출 다 모아서 뭐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국고채를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채 발행이 정부의 국채 발행이 M2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민간에서 뭔가 M2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생기려면 일단 은행이 중간에 확실히 껴져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순 세금이나 아니면 민간 기업체들이 국고채 사는 것은 아무 영향을 안 주는 거고 하여튼 중간에 은행이 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다른 활동들이나 기업이 하는 활동들은 또 이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규제를 한다라든지 하면은 당연히 뭐 예금이나 대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뭐 은행의 어떤 뭐랄까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 자본 비율 규제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 자본의 일정 수준만큼만 대출을 해줘라. 너무 위험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자기 자본 규제인데요. 그 규제를 만약에 뭐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은 대출을 좀 줄이게 될 것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M2나 통화량이 뭐 영향을 받아 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최근에 많이 경험하시는 뭐 LTV 규제라든지 DSR 규제도 뭐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면은 뭐 영향을 받아서 대출이 줄고 통화량이 줄고 좀 완화가 되면은 뭐 통화량이 늘고 이런 식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뭐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이고 핵심 주체이고 당연히 경제 활동이 M2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대출을 받고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고 생산에 쓰고 남는 자금은 또 뭐 일부는 예치를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은행을 과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은행을 통해서 그 거래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M2가 뭐 늘거나 줄거나 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 주셨던 대부분의 내용은요. 우리나라 경제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혹시 수출이 M2에 미치는 영향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수출로 벌어오는 달러 외화는 조금 분리해서 좀 살펴봐야 할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왔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예금이 늘면서 이제 M2가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를 외화를 해외에서 그냥 계속 다시 투자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기 위해서 해외에서 쓰기 위해서 해외에 예치해 둔다라고 하면은 M2에는 뭐 당연히 영향을 국내 은행에 예치가 안 되는 거니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거래하고 뭐 팔고 사고 하면서 예금 잔액이 뭐 늘고 줄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M2가 이제 변화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수출이 많이 늘면
언젠가는 국내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시간이 뭐 예. 얼마나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M2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삼성전자가 달러를 얼마 벌었습니다. 예. 그럼 그냥 그 달러 벌었다는 그 팩트만 자체만으로도 그냥 M2 증가의 카운트에서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뭐 은행에 예치를 해서.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잡히게 되는 네.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그게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돼서 M2에 집계가 되는 건가요? 이 외화로 예치를 하더라도 예. 은행은 원화 외화 이제 다 같이 예. 외화 예치 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M2에 카운트 되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언젠가는 다 이게 원화로 이제 뭐 전환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네. 언젠가는 전환이 돼서 국내의 어떤 뭐랄까 생산 비용이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원화로 바뀌어서 직접 공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M2가 증가할 요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좀 외환 보유액은 조금 또 한 단계 더 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의 외화 비상금이라고 하는 외환 보유액을 쌌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뭐 우리가 한국은행이니까 저 외화를 내세요. 이렇게는 못하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화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이 이제 보유를 하고 운용을 하고 하는 건데 대가로 원화가 이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화가 공급이 되면 그 자체가 어떤 효과를 미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은행 간의 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관리를 해서 금리를 콜금리를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이게 한국은행이 달러를 외화를 사면서 공급한 원화가 많아지면 네.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날 겁니다. 예.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에 맞춰서 그 콜금리를 운용하는 이게 이제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은 그 공급된 유동성, 원화 유동성을 그대로 흡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야 콜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예.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액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는 결국 한국은행이 다 그걸 흡수해서 금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 M2에는 결과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유입되면 장기적으로는 M2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쌓으면 공개 시장을 통해 유동성을 바로 흡수하니까 M2는 달러가 유입되는 만큼 늘지 않는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화의 가치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환율은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겁니까? 일단 그 이론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보면 국내에 달러가 유입돼서 한국은행이 뭐 그 달러를 사더라도 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원화 유동성을 다 조절을 하니까 네. 이 원화 가치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네. 근데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 그래서 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 나라별로. 그래서 네. 그거를 맞춰주는 게 환율이다. 맞춰주는 수준으로 환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요. 이자율이 서로 같아지도록 환율이 결정이 돼야 네. 된다. 각국의 또 환율을 고려한 금리가 다 같아지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최근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자면 뭐 작년 연말 이후에 했던 시장 외환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조금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이 좀 컸던 게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아무래도 좀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게 좀 큰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은 수출로 뭐 달러를 많이 벌어오기는 했는데 달러를 많이 벌어왔는데 나중에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조금 있다가 그때 바꾸자. 그때까지 예.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그냥 그대로 쌓아둔다든지 아니면 달러를 그래서 팔지 않고
단기로 그냥 좀 빌려주다가 나중에 실제로 환율이 오르면 그때 가서 팔겠다. 뭐 이런 이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네. 뭐 환율이 앞으로 또 야 오를 것 같다라는 그 뭐랄까 전망이 생기면 이 투자자들도 그럼 지금 좀 달러 더 미리 좀 사놓을까 이런 수요들도 좀 일종의 가수요 이런 것들도 좀 생겼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벌어 들어온 달러는 많은데 네. 실제 이 외환 시장에 환전하러 나오지는 않는 일종의 풍요 속의 빈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게 큰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게다가 또 최근 뭐 몇 년 동안 해외 뭐 주식이나 채권 예, 뭐 예. 자산 해외 자산들에 대한 이제 투자하려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뭐 펀드라든지 뭐 국내 금융기관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투자 주체들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도 좀 있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영향을 좀 미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도 들렸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달러가 더 많이 국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한국은행이 또 원화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바꿔주면 시중에 원화 공급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환율이 무조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정 아래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기대들도 일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원화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되는 유동성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니까 예. 그것 자체로는 뭐 이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환율을 올리는 요인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조금 있다가 더 바꿀까?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것은 뭐 그 환율을 안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언젠가는 이게 자금이 풀려서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다 미루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결과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M2가 어느 정도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M2 증가가 너무 과다. 뭐 이런 뭐 오해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M2는 조금 긴 시계로 보면은 뭐 2002년부터 상당히 빠르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금리 2024년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통화정책 기조하고도 이제 뭐 연결이 돼 있는 거겠죠. 완화 기조를 가져가면 아무래도 그 시차를 두고 퍼져 나가서 이제 M2 증가율이 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의 어떤 M2 증가율은 뭐 4%대 후반, 예. 뭐 4, 5% 정도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대응 때는 12%까지 올라갔던 걸 치면 이제 많이 내려온 거고요. 네. 장기적인 우리 M2의 평균, 뭐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이게 한 7%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4%대 후반은 아직까지 이게 높다. 뭐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예. 일부에서는 뭐 미국보다도 좀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뭐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조금 이제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기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다 이제 양적 완화를 해서 유동성을 엄청 공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M2 증가율이 플러스 25%까지 가는 이렇게 예. 아주 기록적으로 높아졌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돌아오니 예.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긴축을 이제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4%까지 떨어지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좀
급격한 변동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제라는 게 뭐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규모가 늘어나는 게 뭐 정상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금융시장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예. 일반적일 것인데 그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인 거였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 자, 그런데 그런 그 미국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안정적으로 쭉 유지되는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통화 증가율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특정 기간만 잘라서 예. 미국이 떨어지는 시점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교를 비교해서 해보면, 보면은 한국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조금 흐름으로 좀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적인 통화량 증가 수준 이런 가이드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 통화 증가의 수준은 국가별로 어떤 처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예. 금융 구조라든지 이런 워낙 차이가 많아서 네. 이상적인 어떤 목표치라든지 어떤 타겟 또는 상황 이런 걸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일 기준은 없군요. 예. 이상적인 수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화 정책, 이제 금리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 통화 정책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빨리 이 금리 인상 또는 인하의 조절이 파급이 되는지 네.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후행하는 지표이죠. 아까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하는데 네. 후행하는 이 통화량 지표를 잘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잘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따라서 금리 정책을 또 다음번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금리 정책에 반영하고 예. 이런 식으로 통화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우리 국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통화량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 채권 시장에는 돈이 좀 메말라서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일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주식시장 올라가면 우리 경제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그 회사들이 또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채권 주식시장이 화랑인 거는 우리 어떤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예. 전망도 워낙 빠르게 개선이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동안 소위 말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떤 정부 정책의 노력 이런 거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요. 다만 이게 지금 자금이 채권 시장에 있던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덜 들어오거나 또는 채권 시장에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가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걱정 채권 투자자 또는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걱정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합리적인 개별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는 한데 네. 이게 너무 걱정에 앞서거나 해서 이제 쏠림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뭐랄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크게 주식과 직접 금융시장이 채권 시장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축이 이제 골고루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고 금리가 너무 채권 시장이 위축이 돼서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다. 예. 정책 기조라든지 보다 달리 빨리 오른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도 뭐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두 개가 좀 같이 골고루 좀 발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통화량이라는 게 골고루 퍼져서 다양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 아주 독특하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부동산도 일종의 이제 투자 자산 또는 뭐 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 투자든 아니든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가 많이 좀 좌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뭐 형성이 되면 실제로 이제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생산성
얼마나 뭐 이렇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냐 이거하고 무관하게 예. 이제 저희 자금들이 좀 몰리고 대출을 받아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뭐 1980년 90년대 일본의 경우가 뭐 그런 사례였습니다. 좀 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니까 네. 그걸 담보를 대출을 받아서 또 사려고 하고 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 대출의 담보 가치가 오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또 대출을 좀 더 받고 그렇네요.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빠지고 예. 버블이 생겨서 어느 순간 이게 터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 있어서는 이 어느 쪽에 투자 수익이 높겠다 또는 뭐 전망을 합리적으로 각자 합리적으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뭐 맞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가 경제 전체로 보자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서 금융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언젠가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금이 예. 생산적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예. 생산적인 분야로 가서 우리 경제의 어떤 기업의 어떤 투자 생산 활동을 높이고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제 순환 효과가 금융이 집중돼서 순환 효과가 나오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신용 집중의 문제점 네. 뭐 이런 내용으로 컨퍼런스도 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 후속 연구를 계속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경제, 우리 금융이 나가야 될 것인지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더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 생산성, 우리나라 자본의 효율성이 높아질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장님 설명 덕분에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은행의 여러 기능과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 대출 때문에 또는 기업들도 본인들 또 대출 때문에 기준금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총재님을 포함해서 소위 7명의 현자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을 앞으로도 해주실 텐데 앞으로 기준금리를 바라보실 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뭐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는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서 단순히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경제나 금융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서 우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거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뭐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은행 경제 전망을 보면 2026년 올해 GDP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는 2.1% 상승을 소비자 물가 2.1%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또는 그에 조금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2% 상승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경제가 나갈 방향을 어느 정도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월 26일에 다음번 저희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때 경제 전망도 이제 새로운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금통위원들 총재님 포함한 총재님과 금통위원들 모두 최선의 어떤 정보를 모아서 정책이 최고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하실 것으로 뭐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 직원 2,500명 모두가 그 7분에 해당되는 금통위원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네요. 지금까지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의 최용훈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